안녕하세요. 네, 집에서 잘들 계시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은 218쪽의 환지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난주에 환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기본 이론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할게요. 자,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은 종전의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무엇이 옮겨온다 이런 뜻이겠죠. 종전의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뭐가 옮겨온다. 자, 뭐가 옮겨오냐면 권리 그러면 소유권이 되겠죠. 소유권이 변동 없이 그대로 새로운 토지로 옮겨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토지를 우리는 환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환지라는 말은 종전의 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바뀐 것을 우리는 환지라고 표현한다. 그럼 실제적 내용을 보면 종전 토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목으로는 전, 타, 임야 이런 쪽의 지목들이 바로 새로운 땅으로 넘어오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을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는 것을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이나 답이나 임야라는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면 사업이 끝났을 때는 새로운 지목 대지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것을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대지가 있다는 것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뭐가 도로등이 있어야 되죠. 도로등이 만들어지면 그 도로 옆에 땅을 주는데 그 땅이 지목이 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 종전 토지라고 환지 방식의 기본이라고. 그럼 환지 방식에서는 항상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는데 그게 바로 환지 계획. 환지 계획 다음에가 환지 예정지. 그리고 환지 처분. 이 세 단계가 환지 방식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환지 계획은 뭐냐 그러면 바로 환지 처분.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을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환지 처분은 뭐냐? 저기 있는 환지 계획에 따라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환지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답 임야를 갖고 있으면 환지 계획에서 얼마만큼의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환지 처분을 하면 바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새로 취득한다. 이게 환지 처분의 개요겠고, 그럼 환지 예정지란 무엇이냐? 자, 문장에가 예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확정 단계는 아니죠. 그럼 환지 예정지는 어떤 절차냐면 임의적인 절차예요. 꼭 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특히 기간이 장기적일 때, 장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환지 방식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환지 처분까지가 한 20년 정도 소요된다더라. 그러면 20년 동안 모든 권리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수익권을 미리 좀 줄 수 있는 방식을 환지 예정지라고 표현한다는 뜻이겠죠. 자, 사용 수익권이기 때문에 무슨권은 없고 처분권은 없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 수익하고 무슨 권이냐면 처분권까지. 요거를 우리가 소유권이라는데 환지 예정지에서는 처분권은 없고 사용하고 수익권만을 주는 방식을 환지 예정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환지 계획. 그럼 환지 계획은 그러면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환지 계획은 의미 자체가 무슨 처분하려고? 환지 처분하려고 만드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 한다. 두 번째,
그럼 이 계획을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그러면 시행자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때 여기서의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와 비행정청인 시행자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도시개발법만큼은 항상 방식에 따라서 시행자가 결정이 된 걸 꼭 주의하실 거. 우리가 만약 수용 방식이었다. 그럼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라고 나올 때는 자, 누구하고 누구였냐면 공공과 민간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라고 할 때는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다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돼. 만약에 이렇게 구분을 안 하면 시험 문제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자만큼 구분하실 거. 방식에 맞춰서 수용 방식의 시행자 그러면 공공, 민간. 자, 환지 방식의 시행자 그러면 행정청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 이렇게 구분하실 거. 세 번째로, 그러면 인가권자가 누구이냐? 인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세 사람을 바로 인가권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일반 시에서는 시장, 시에서는 시장이 인가권자, 군에서는 군수가 인가권자. 여기 이제 구청장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인가권자가 바로 구청장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무슨 구에서 환지 방식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인가권자는 구청장 이렇게 말하고, 자, 창원시와 같은 창원시, 이런 시에서는 인가권자가 누구냐면 창원시장. 만약에 군, 자, 이번에 청도군, 그럼 청도군 같으면은 청도군에서 사업할 때 인가권자는 청도군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종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도 인가권자가 되는데, 이건 세종시하고 제주도에 한해서 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죠. 보통 시험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만 있으면 되고 이 두 사람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 이렇게 구분하시도록 하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인가권자가 행정청의 가장 하급 기관이 인가권을 갖고 있으면 이 행정청의 시행자는 계획을 스스로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 써드릴게요.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행정청의 시행자들은 인가 받는다는 말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청 시행자가 나올 때는 작성과 동시에 스스로 결정한다. 그럼 비행정청은 작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주의할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한 시행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시행자라고 할 때는 두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시행자라고 할 때는 모두 인가 받는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반드시 인가를 받을 때는 요 지문을 꼭 써줘야 되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한해서 작성해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 받아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게 바로 그 부분이고, 네 번째로 인가나 결정이 됐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인가라는 단어가 나왔고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행정청 시행자는 바로 결정을 했고, 자, 비행정청이 작성한 것은 시장도 인가를 했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인가를 했거나 행정청이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공고나 또는 고시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돼 있죠. 대부분은 인가라는 절차가 나오면 대부분 공고나 아니면 고시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환지계획만큼은 따로 알려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환지계획은 인가가 되더라도 유일하게 뭐를 하지 않는다? 공고나 고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의를 하시도록 하고, 자, 다섯 번째. 그럼 다섯 번째는 작성 기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에는 원칙,
원칙은 항상 환지를 지정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왜 만드느냐로 환지 지정, 새로운 땅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7개 항목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개 항목. 그럼 여기서의 7개 항목은 뭐를 말하냐? 먼저 위치,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따로 플러스 4개가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렇게 7개 항목을 적용한다. 그럼 이렇게 7개 항목을 적용할 때 3개 항목을 적용할 때는 면적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면적주의, 4개 항목을 기준하게 되면 평가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이 면적과 평가주의를 합한 절충주의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절충주의다. 그러니까 만약에 면적주의를 기준한다. 면적주의를 기준한다. 그럼 몇 개 항목? 3개 항목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평가주의를 기준한다. 그럼 4개 항목. 그러나 우리는 요 2개를 합하는 절충주의. 즉 7개 항목을 쓴다는 것은 2개를 합한 절충주의를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러면 절충주의를 사용한다는 말은 청산의 절차가 필요 없다. 요 뜻이 되겠죠. 그럼 청산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의미 자체를 가장 중요한 위치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도로라는 시설이 있는데 도로 옆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이 땅을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요거 A라는 사람, 요거 B라는 사람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지목이 같다면 땅값은 당연히 어디가? 도로 옆에 있는 땅이 비싸다 이 말이고, 요건 도로 옆에 아닌 멀리 떨어진 땅은 값이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위치 개념이에요. 그런데 환지를 하는데 A에게 환지를 요만큼에다 준다면 A의 입장에서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땅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A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만큼 이쪽으로 갔을 때 손실 본 것을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한다는 걸 여기서는 청산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수용 방식에서 강제로 뺏어오고 돈을 줬을 때 그거는 손실보상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손실보상금. 여러분 줄여서 보상금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근데 환지 방식에서도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기더라. 거기서 나오는 돈의 이름은 청산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수용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을 시행자가 강제로 뺏어갔을 때 반대급부로 돈을 주는 것을 손실보상금, 보상금 이렇게 말하고, 환지 방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득을 본다면 반대로 돈을 내놔야 되는 게 청산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손해를 본다면 시행자가 돈을 더해준다. 이런 거를 역시 청산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값이 떨어지니까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돈을 주게 되는데 이걸 청산금이다 이렇게 말할 거고, 반대로 B의 땅이 환지를 했는데 도로변으로 왔다. 그러면 당연히 B의 땅은 원래 있는 땅보다 새로운 땅이 값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B는 그 차액에 대해서 시행자에게 돈으로 줘야 된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청산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굳이 A의 땅을 여기가 아니라 그 주변의 땅에다 준다든가 B의 땅도 여기에 이렇게 준다면, 위치가 비슷하다면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럴 때 뭐가 필요 없다? 청산이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항목을 기준하게 되면 굳이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청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기준하지 않게 되면 서로 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청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에서는 뭐가 필요 없다? 청산이 필요 없다. 자, 다시 한번 용어가 수용에서는
여러분의 땅을 강제로 뺏어가고 그 대신에 돈으로 주는 것을 손실보상금, 줄여서 보상금이라고 하고, 환지 방식에서는 자, 땅을 교환하다 보니까 땅을 교환하는데 내가 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주고받는 돈을 청산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청산이 필요 없어지고, 이런 걸 학문적으로는 적응환지라고 표현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적응환지라는 그 말은 원칙에 해당한다. 원칙은 항상 뭐 하기 위해서?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7경목을 적용하는 절충주의를 쓰게 된다면 청산 없이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적응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 자, 문제는 꼭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외가 자 바로 두 가지. 환지를 지정하기로 하는데 환지가 부지정됐다. 환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외다. 그 다음에 환지는 지정하기로 했는데 7경목을 적용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외. 자, 다시 원칙은 두 가지. 환지 지정하기 위해서 7경목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환지 지정을 안 하기로 하니까 예외. 지정은 하기로 했는데 다시 몇 개? 7경목 적용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외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예외니까 이때는 반드시 뭐가? 청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칙에서는 청산이 필요 없지만 예외에서는 청산 문제가 밝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예외는 어떤 것도 있는가? 예외는 크게 5가지 아니면 6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만약에 환지계획 시험을 낸다면 반드시 예외 부분이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예외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5개 조문을 그대로 5개를 섞어놓고 출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류를 알아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이 뭐냐면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환지가 부지정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단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했다. 예외죠. 지정 안 하고자 하는 사유는 뭐에 의해서?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환지가 부지정됐다. 첫 번째 예외죠. 두 번째는 과소토지. 과소토지에 대해서 환지 부지정됐다. 역시 환지 부지정도 예외다. 하지만 토지가 과소토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소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토교육법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배웠고 그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 분할을 배울 때 바로 대지 분할 건축법에 대지 분할 제한을 배울 때 거기에 기준 면적이 있었겠죠.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 있어야 되고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요거 외의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요걸 배웠죠. 바로 이 숫자. 그러니까 내가 현재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서 땅을 새로 받기로 했는데 60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땅이 적다. 예를 들어 40밖에 받을 수가 없는 면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면적을 바로 과소토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거를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마다 기준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보다 좀 적게 나오는 땅들의 이름을 과소토지. 그럼 과소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지정하지 않는다 해서 지정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외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증환지 그리고 감환지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증환지는 문장 그대로 내가 받을 환지보다 땅을 더 주게 된다. 더 주게 되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봤다. 그래서 이거를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말하고, 감환지는 내가 갖고 있는 환지 면적보다 적게 받았다. 적게 받았으니까 손해를 봤다.
근데 적법하게 의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실보상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거 2번과 3번은 실제로는 요게 지금 분류는 됐지만 원래는 하나의 조문에 해당하죠. 요 조문이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면적, 자,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가 200, 그 외의 지역은 60. 바로 그 면적 때문에 생기는 환지. 그래서 그 면적보다 적으면 과소토지. 그 면적보다 더 받았다. 적어서 더 받으면 증환지. 내가 많은 걸 받고 있는데 뺏겨서 감환지, 뺏겨서 적게 받았다. 감환지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이거는 분류법은 원래는 이렇게 분류해서 한 개로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두 개로 보는 경우니까 일단 요거는 하나의 세트라고 공부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고, 네 번째가 입체환지. 그러면 여러분들 입체라는 말이 자 어디서 배우셨냐면 용적률 시간에. 용적률은 항상 입체적 형태를 규제한다. 그러니까 높이하고 상관이 있다. 높이라는 말은 내가 땅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 전에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새로 주는 게 땅이 아니라 건물로 주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갖고 있거나 건물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는데 꼭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땅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건물로 준다. 입체환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크게 두 개로 표현한다면 평면환지가 있고 그리고 입체환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평면이란 말은 토지를 갖고 있다가 토지로 새롭게 받을 때, 토지에서 토지로 받는 것은 평면환지.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새로 받게 되는 방식은 입체환지.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작성 기준에 크게 두 개 개념은 평면과 입체환지가 있다. 해서 여러분 시험에서도 예전에 한번 출제된 경험이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공공시설 용지라고 표현하겠죠. 그럼 공공시설 용지는 이것이 예외에 속하느냐? 공공시설 용지는 자 환지계획 7개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7개 항목을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예외고, 또 공공시설 용지는 필요에 따라서 환지가 부지정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7개 항목 적용 안 하기로 했고 환지 부지정하니까 공공시설 용지는 역시 예외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섯 번째는 채비지하고 보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환지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환지 지정이 안 되거나 또는 7개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 6가지 예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외는 요 이름부터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크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6가지 중에서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요걸 구분하는데 요 1번에 한해서가 동의가 필요하죠. 바로 여기가 동의에 의해서 환지가 부지정된다. 그때 동의가 필요한 경우다. 그럼 동의가 필요한 경우 요거 딱 하나고, 그러면 2번부터 요 6번까지는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요거 반드시 구분하실 거. 그럼 이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꼭 주의할 게 환지 방식에서 환지 계획부터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까지 3가지 절차상에 동의가 나오는 경우는 요 한 번밖에는 없다.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다가 동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부터 확인하시고, 여기에 해당될 때가 동의가 필요해. 그럼 여기가 아닐 때는 동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잘못된 지문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 시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요 환지 예정지를 문제 낼 때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소유자나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시험 문제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동의받았다는 말. 특히 또 환지처분. 시행자가 환지처분할 때도 여러분들이 동의받아서 한다. 이런 말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환지 방식에서는 동의받으라는 내용이 여기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실 것. 그럼 여기서 동의는 누구냐?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그리고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유자만 있으면 소유자, 소유자 외에 임차권이 있으면 임차권의 동의까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임차권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동의해 주지 않았다. 그럼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절차는 왜 동의가 없게 해놨느냐? 이건 동의를 받게 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시행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동의를 받지 않는 걸로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넓은 땅을 갖고 있다가 내가 받을 환지가 1000인데 800만 주겠다. 감소시키겠다. 그러면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동의받아서 감환지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동의해줘요? 안 해줘? 안 해주겠지. 왜? 내가 비싼 땅을 받았는데 띄워주는데 그걸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동의를 받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시행자가 직권으로. 그래서 이 5가지 경우에는 무조건 동의 없이 시행자가 알아서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직권을 할 수 있다. 반드시 구분하실 것. 그 다음에 자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여기까지. 여기는 반드시 청산 문제가 생기죠. 청산 문제. 그런데 입체환지에서부터 6번까지는 청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환지계획 공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외에서 6가지 이름을 기억하고 동의 있다 없다, 청산한다 안 한다, 이걸 반드시 구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지문 아무리 이걸 100번 외워서 가도 시험에서는 찾기 어렵고 또 일반 공부하실 때도 요 이름 개념하고 요런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요건 반드시 구분 좀 해 두시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청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청산의 확정 시기라는 게 있어요. 청산의 확정 시기. 청산의 확정 시기는 원칙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이 확정되는 시기의 원칙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고 그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요 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봐야 뭐 땅을 더 받든지 적게 받든지 알 수 있으니까 요 날짜로 청산하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가 환지 처분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실제로 취득하는 날은 환지 처분 공고하고 다음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날에 증환지나 감환지가 됐을 때는 이 날짜로 청산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서는 증가를 시켰고 감소를 시켰지만 계획상의 증가 감소지 실제 내가 권리 취득한 날은 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청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가 받았으면 요 날짜로 돈을 내놔야 되고 감환지가 되면 이 날짜로 돈을 더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예외는 환지계획, 인가 후,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그러니까 요 원칙보다는 미리 주는 걸 말하죠. 만약에 공고일 다음 날하고 공고일 해봤자 하루 차이는 나죠. 그러니까 미리 주는데 실제로 요 날짜 주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통 환지계획 인가 후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그러면 대부분은 인가가 되고 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개발계획을 배울 때 개발계획에서 환지 방식이 되게 되면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동의가 필요해.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이 결정되면 거기서 동의를 해줬죠.
그때 동의해 줄 때 여러분들 여기 표현되겠죠. 만약에 예외로 인가 후에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청산하겠다 할 때 요 날짜에 청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날 주면 동의해 준다. 자, 참고로 날짜를 해볼게요. 환지계획 인가가 2020년 4월 30일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는 2035년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되다 가정해봐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차피 돈을 줄 것 같으면 요 날짜 받는 게 좋을까요? 이 날짜 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 날짜 받겠죠. 2020년인데 15년 후에 돈 준다. 그럼 여러분이 동의해 줄 사람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때 돈 준다. 그러면 동의를 해 줬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률상의 표현은 원칙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고 예외는 환지계획 인가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요 날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환지에 미리 돈 주는 건 언제다? 환지계획 인가되면 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인가됐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니겠죠. 인가되면 최소한 1년 정도 안에는 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공부하실 때는 예외적으로 돈이 나오는 청산의 시기는 그럼 날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언제다? 환지계획 인가 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환지가 부지정된 경우죠. 환지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환지 처분을 해도 환지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라도 미리 줘야 된다 이런 원리가 되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땅을 받을 사람이야 어차피 요 날까지 가야 되겠지만 환지가 지정되지 않아서 돈을 받을 사람은 이때보다는 항상 언제 미리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요걸 반드시 기억해 줄 거. 환지 부지정이 된 토지는 언제 청산됐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 한다? 환지계획 인가 후다 이렇게 꼭 기억하실 거. 그러면 우리 환지 부지정된 경우 두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서 환지 부지정되는가? 아까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또 하나는 과소토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환지가 부지정되면 항상 돈은 미리서 준다. 미리서 준다 그러면 언제다? 환지계획 인가 후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청산 문제는 좀 이따 뒤에 가서 확정 시기를 또 나올 건데 그때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환지 처분에서 청산 문제 나왔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지 계획은 일단 시험 문제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출제돼요. 만약에 환지 계획을 한 문제만 내겠다 그러면 주로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경우 아니면 환지 처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이해가 되셔야 환지 처분 문제를 또 쉽게 접근한다. 왜? 환지 처분은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환지 계획 내용을 모르면 환지 처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환지 계획을 알고 시작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6가지를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할 건데 자, 1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1번부터.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왜 내가 신청을 하거나 동의를 해서 환지 부지정되는가? 자, 정리해 보죠. 자, 신청이라는 것은 그 소유자가 자의로 내가 스스로 신청해서 환지 안 받기로 한다. 환지 안 받기로 한다. 그 말은 돈을 미리 받겠다. 미리 받는데 언제 받겠다? 환지 계획 인가되면 받겠다. 이런 뜻이겠죠.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이 종전 토지가 전답. 그럼 전답에는 농사 짓는 땅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지목을 대지로 준다면 달랑 건물만 지어놓고 살 수는 없을 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나 환지 안 받겠다 해서 신청해서 돈을 받으면 바로 그 돈을 갖고 그 주변에 가서 또 논밭을 사서 농사 짓는 방법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신청해서 환지 부지정 그래서 미리 돈 받는 경우를 말한다. 자, 동의는 타의가 되겠죠. 이건 이제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대신 묻는 거지. 어떤 A라는 사람이 환지를 한 1000제곱미터를 받는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시행자가 여러분한테 이제 A라는 사람한테 묻는 거지. 우리 A라는 선생님이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사업상 필요해서 환지 지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동의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오케이 하고 사인 내려주면 어떻게 돼? 지정 안 하고 돈으로 대신 준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때 동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부 지정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500은 환지로 주고 500은 환지 지정 안 하겠다. 그때 오케이.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의에서 환지가 부지정될 때는 두 가지. 전부 지정 안 할 수도 있고 일부 지정. 그래, 이거는 이제 시행자가 묻는 거죠. 전부 지정 안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전부 지정 안 하고 일부만 지정하겠다 해서 여러분이 오케이 하면 일부 지정 안 하고 일부는 환지 지정한다. 그럼 환지 지정 안 한 것만 뭘로? 돈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동의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은 바로 그런 뜻이고 그럴 때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환지가 부지정될 때 누가 있다면 임차권자가 있다면 이 사람의 동의도 반드시 받아줘라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2번하고 3번을 우리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행 전에 토지가 만약에 전체가 100만 제곱미터가 있다. 그때 지목은 전, 다, 임야 등이 있다. 그럼 요게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바꿔지는가 보죠. 시행 후에 전체 면적은 변함없이 100만 제곱미터 변함없죠. 그런데 문제는 시행 후에는 지목이 대로 바뀐다. 요게 달라지죠. 그럼 다시 지목이 대가 된다는 건 반드시 뭐가 도로, 공원 등 이런 공공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 때 전답에다 신도시 만들려면 뭐부터? 도로부터 만들어야죠. 도로. 그 도로 만들고 도로 옆에 땅을 대지로 여러분한테 환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행전하고 시행 후에 바뀌는 건 전체 면적은 변함없고 일단 땅이 변화가 된다 이런 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되는 게 우리 개개인의 토지 소유자예요.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소유자가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300제곱미터. 여기에 B가 200제곱미터. 여기에 C는 1000제곱미터. 여기에 D는 12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시행 후에 이제 문제는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은 항상 증가가 되는지 감소가 될지 똑같이 나오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논밭을 300을 갖고 있는데 대지로 300을 그대로 준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환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소유자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은 항상 감소를 시켜야 돼. 감소. 그런데 감소되는 이유가 뭐냐?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가가 상승돼서 감소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적은 줄었지만 가격상으로는 손해보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감소시켜. 그러면 감소시켜서 그 남게 되는 땅들이 있겠죠. 여러분 땅들이 감소시키는 남겠지. 그걸 뭘로 쓰냐면 공공시설 확장이나 신설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공공시설이 뭐냐? 바로 도로 등에 공공시설을 있었던 거 확장, 없었으면 신설을 해야 돼.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여러분의 땅의 감소. 그러니까 결론은 신도시가 만들 때 도로나 공원이 생겨. 그럼 도로나 공원이 생기는데 그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면적이 줄었어. 그 줄어든 면적을 갖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때 감소가 되는데 이 감소되는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말해. 감보율. 감소되는 비율이에요. 감소되는 비율. 그러면 감소되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죠. 어느 지역은 감보율이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감보율이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땅값이 아주 낮은 쪽에서 이렇게 온다.
그때는 간보율이 많아지죠. 근데 이 땅값이 좀 비싼데 이렇게 온다 그러면 간보율이 좀 적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간보율이 43%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43%를 적게 준다는 이야기야. 적게. 자, 41% 그럼 41%를 적게 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예로는 50%를 드릴게요. 그러면 소유자의 면적은 전부 얼마씩 반씩 줄어든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씩 줄여서 A가 새로 받는 환지는 150이다. 150. 자, B가 받는 거는 100이다. 자, C가 받는 건 500이다. 그 다음에 D가 받는 건 6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행 후에는 여기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시지역은 항상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세분하면 주, 상, 공, 녹 4개로 쪼개지겠죠. 그때 요 부분이 만약 상업지역이었다. 상업지역. 그럼 아까 상업지역의 기준 면적은 150이다. 이렇게 예를 든 적 있죠. 바로 이제 이걸 갖고 계산해 보죠. 그러면 상업지역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150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A는 150을 받게 되면 건물 지은데 아무 지장은 없죠. 150이니까. 근데 B는 환지를 100을 받아도 세려운 땅 100은 받았지만 요 면적이 미달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과소토지라는 얘기야. 과소토지. 그러니까 요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소토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과소토지를 놔두게 되면 소유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시행자에게도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의 땅을 보니까 기준 면적보다 훨씬 많은 땅을 갖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좀 띄어서 여기다가 요 시의 땅을 여기다 50을 플러스 50을 해주겠죠. 그러면 A의 입장, B의 입장에서는 50이 증가가 됐어. 그걸 증환지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증환지가 됐으면 반대로 C는 마이너스가 50이 됐지. 이거를 감환지다 이렇게 말해. 그럼 아까 증환지든 감환지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는 동의 없이 시행자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증환지 감환지가 되면 증환지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을 환지보다 더 받았어. 50을. 그게 부당이득이고 이 사람은 받을 사람의 면적을 줄였으니까 손실보상. 요거를 뭐하냐? 청산하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청산은 많이 받은 사람은 돈을 내놓고 적게 받은 돈으로 보상을 해줘라. 요거를 바로 청산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요 D가 되겠죠. D도 역시 과소토지야. 이 면적보다 적기 때문에 과소토지. 요것도 적어서 과소토지야. 근데 이거는 증가를 시켜줬어. 근데 요거는 증가를 시키려면 90제곱미터를 증가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받을 환지의 면적보다 더 많은 수치상으로 증환은 안 돼. 그럴 때 이름을 과소토지라 부르고 환지 부지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청산하면 돼. 근데 주의할 것은 과소토지고 여기도 과소토지야. 근데 여기는 증가가 됐어. 근데 이 과소토지는 증환지가 안 되는 과소토지야. 그러니까 똑같은 과소토지라도 이 면적보다 부족하면 전부 과소토지인데 이것보다 조금 부족할 때는 뭐 해주고 증가해주고 너무 많은 땅이 부족할 때는 증가를 안 하고 뭐 한다? 과소토지 환지부지정. 그러니까 다시 과소토지가 생기면 무조건 환지부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거는 좀 늘려주고 증환을 해주고 너무 작은 토지는 증환을 안 하고 과소토지 환지부지정한다. 그래서 이것도 청산한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이해되셨지? 증환지, 감환지, 과소토지, 환지부지정. 주의할 건 과소토지는 무조건 환지부지정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적을 때는 뭐 해준다? 증환. 근데 너무 적을 때는 증환 안 하고 환지 부지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증환지하고 감환지가 나오는 개념이야. 그럼 숫자상으로 이해가 되시면 이제 이걸 하나 원래대로 해봐요. 실제 사업에 가면 이렇게 150, 100, 500, 60 이렇게 안 줘. 실제는 땅에 가면 시행 후에는 신도시 개념은 만약에 우리 소유자들한테 이 부분을 우리 소유자한테 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 일정한 크기로 실제로는. 그래서 일정한 크기를 만약에 400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전부 400으로 주기로 한다. 그래야 이게 신도시를 만들 때 이게 개념이 맞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야 반듯반듯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400을 주기로 한다. 그럴 때 이제 개념을 보죠. 똑같이 400을 줘야 되는데 A는 150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250을 더 받게 된 거잖아. 이것도 증환지가 되는 거예요. 증환지로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300에서 150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는데 실제 개념은 그 사람 땅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일률적으로 땅의 크기를 정해놔. 이 땅의 크기를. 그래 정해놓고 요만큼을 다 똑같이 주는데 이번 주 A처럼 150을 받기로 한 사람은 요걸 받게 되면 증가가 되는 거잖아. 증환지해야 돼. 그러면 100이라고 한 사람도 300을 증환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요. 그 대신에 아까 C는 500을 받기로 했는데 400을 받으면 어떻게 돼? 100을 적게 받지? 그럼 그것도 감환지가 돼. 원래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증환지, 감환지 이해할 때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는 하되, 이해는 하되, 내가 갖고 있는 땅은 감소된다. 50% 준다. 그럼 50% 받는다. 근데 받았을 때 문제는 지금 계산처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주면은 사람마다 일일이 다르게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시행자 입장은 너무 복잡하고 신도시가 땅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로 우리 소유자에게 주는 땅은 시행자가 크기를 정해. 300이나 400이나 500으로 크기를 정해놓고 거기다 맞춰서 거기보다 적은 사람, 요 사람은 증환지, 요 사람은 거기보다 적게 받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이 요거 이해 안 되면 숫자상으로만 300은 50% 줄여서 150이다. 200은 50 줄여서 100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요 과정에서 증환지, 감환지, 과소토지, 환지, 부지 생긴다. 이런 개념만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요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 실무할 때는 요 개념을 바꿔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요걸로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요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게 이해가 된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증환지, 감환지 되고 그런 지역에 요런 면적이 있었고 이렇게 아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실제로는 내가 환지는 한꺼번에 딱 크기를 정해놓고 받게 된다. 그래서 그보다 내가 적은 땅을 갖고 있는데 더 받게 됐으니까 증환지가 되고 500을 받을 사람이 400을 받으니까 적게 받아서 감환지다.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너무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지정 안 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400인데 여러분 환지 받으기 60밖에 안 되잖아. 그럼 340을 증환해야 돼. 이런 거는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증환지, 감환지까지, 과소토지까지 이렇게 3개 끝났고 요거까지 끝났죠. 그래서 청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입체환지부터 나오는데 입체환지는 쉬었다가 요 입체환지 개념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